이야기는 착한 사람이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사랑도 도덕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누가 살아남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비도 없고 기적도 없고 권선징악도 없는 가장 현실적인 흥부와 놀부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어두운 옛 이야기와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는 이야기가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세요. 앞으로 더 잔인하고 더 솔직한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가 가난해졌고 단 한 사람만 살아남은 이야기. 흥부와 놀부의 다른 결말을 시작합니다. 초록여름의 오전. 햇살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놀부의 집 마당에 드리운 그늘은 유난히 차가웠다. 흥부는 형의 집 대문 앞 돌계단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릎에 닿은 돌이 뜨거웠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10명의 자식들이 사흘째 굶주리고 있었다. 막내는 겨우 2살, 울음소리조차 약해져 가고 있었다. 형님, 계십니까?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 목소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소리였다. 흥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스스로가 한심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형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는. 또 왔나? 또 구걸하러 왔어? 형님, 아이들이 막내가 열이 나는데 약을. 아이들 10명이나 낳아놓고 먹일 생각은 안 하고 게으른 놈이 자식만 열심히 만들어놨어. 무능한 주제에 번식력만 좋아서 어쩌자는 거야? 아이를 낳으면 먹여 살려야지. 안 그래? 놀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지나가던 이웃들도 고개를 돌렸다. 흥부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이 목까지 차올랐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무능해서. 무능한 걸 알면 아이를 10명씩이나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만 낳았어야지. 이제 와서 형한테 빌붙으려고? 죄송합니다, 형님. 흥부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흥부의 아내였다. 그녀는 남편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남루한 치마 저고리는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역력했다. 하지만 등은 곧았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척추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그저 쌀 한 대만이라도 구워주시면 안 될까요? 꼭 갚겠습니다. 놀부의 시선이 멈췄다. 흥부가 아닌 그의 아내에게로. 남루한 옷깃 사이로 드러난 가느다란 목선. 햇빛에 그을린 피부.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눈빛이었다.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고집스럽게 살아있었다. 쌀이 필요하다고? 놀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흥부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흥부의 아내는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놀부를 바라봤다. 네, 형님.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애원도 없었다. 대신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가늠하는 듯한 빛이 스쳤다. 놀부는 그것을 알아챘다. 아니, 알아차렸다고 믿고 싶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놀부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다.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감정. 욕망이었다. 흥부, 너는 일이나 찾으러 가봐. 맨날 구걸만 하지 말고. 형수님하고는 내가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형님, 무슨 이야기를? 가라니까. 남자가 구걸이나 하러 다니지 말고 품발이라도 알아봐. 손발이 서한데
왜 일은 안 하고? 흥부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는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등이 굽었고 걸음걸이는 무기력했다. 그는 늘 그랬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해하지 않는 것이 더 편했다. 흥부의 뒷모습이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마당에는 놀부와 흥부의 아내만 남았다. 여름 매미 소리만이 요란했다. 들어와요. 밖에서 이야기하기 뭐하니? 네, 형님. 그녀는 한 발짝 문지방을 넘었다. 그 발걸음은 가벼웠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확신이 서려 있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 방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아, 거긴 안 돼요. 이틀 후 놀부의 집 안채. 놀부의 아내는 친정에 다녀온다며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흥부의 아내가 놀부의 집 뒷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아주버님, 저번에 말씀하신 쌀을 받으러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놀부는 혼자였다. 그는 쌀 한 가마를 가리켰다. 저거 다 가져가요. 네? 한 가마나요? 아주버님, 저흰 한 대만. 한 대 가지고 뭘 해요? 10명 먹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아주버님, 이유가 뭔가요? 놀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름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다. 흥부 그놈은 무능하지만 형수님은 이쁘고. 아니, 다르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시잖아요. 그게 대단해 보여서. 그녀는 놀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감사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다는 메시지. 놀부는 그 눈빛을 읽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감사합니다, 형님. 이 은혜 뭘로 드릴까요? 은혜는 무슨 이미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힘드시면 언제든 오시오. 흥부한테는 말하지 마시오. 아주버님께서 생각보다 좋은 분이시네요. 그 말에는 비아냥도 진심도 없었다. 다만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흥부만 몰랐다. 흥부의 아내가 쌀 가마를 지고 나가려 하자 놀부가 말했다. 무거울 텐데 하인을 시켜서 날라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질 수 있어요. 익숙합니다. 그녀는 쌀 가마를 등에 졌다. 비틀거리지 않았다. 강했다. 놀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느다란 어깨가 쌀 가마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욕망도 커졌다. 석 달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다. 흥부의 아내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놀부의 집을 찾았다. 쌀을 받으러, 반찬을 얻으러, 아이들 옷감을 얻으러. 때로는 그냥 인사차 들렀다. 어느 날 저녁 놀부의 집 사랑채.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놀부는 장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버님, 저예요. 들어와요. 흥부의 아내가 들어왔다. 손에는 막걸리 한 병이 들려 있었다. 동네에서 막걸리를 얻었는데 아주버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늘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안 가져와도 되는데. 아주버님, 요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놀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을까? 알아요? 얼굴에 다 써 있으세요. 혼자 짊어지시기 힘드시죠? 놀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놀부에게도 고민은 많았다. 올해 농사가 작황이 좋지 않았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업 자금이 부족했다. 놀부의 아내는 돈 타령만 했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비단 옷을 사달라고, 금비녀를 사달라고. 동네 사람들은 놀부를 구두쇠라고 수군댔다. 인색하다고, 형제도 돌보지 않는 나쁜 놈이라고. 사업이 쉽지 않네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은 줄 아는데 실은 빚도 있고. 그러셨군요. 몰랐어요. 그녀는 막걸리를 따라 놀부에게 건넸다. 놀부는 단숨에 들이켰다. 형수님은 형님을 이해하시나요? 이해는 무슨? 돈만 달라고 하지. 힘드시겠어요? 안쓰러우세요? 그 말 한마디에 놀부의 목이 메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말을 듣지 못한 게. 놀부의 아내는 늘 투덜댔다. 마을 사람들은 늘 뒷담화를 했다. 흥부는 늘 구걸만 했다. 그 누구도 놀부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돈이 많으니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형수님은 흥부와 사는 게 힘들지 않소?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아이들만 보고 살아요. 그것뿐이에요. 흥부는 당신한테 미안해하지도 않던데. 미안해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어쩌면 몰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놀부의 손에 살짝 자신의 손을 올렸다. 작고 거친 손이었다. 일을 많이 한 손. 놀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아주버님은 다르시잖아요. 강하시고 당당하시고 부럽기도 해요. 저도 아주버님처럼 살고 싶어요. 형수님, 아주머님, 저 너무 솔직한가요? 아니요. 솔직한 게 좋아요. 그날 밤 놀부는 흥부의 아내에게 은자 10냥을 쥐어줬다. 그녀는 사양하는 척했지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놀부가 억지로 치마 속에 넣어주자 받았다. 그리고는 잦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놀부는 자신의 논 두마지기를 팔았다. 그리고 그 돈을 흥부의 아내에게 건넸다. 이걸로 아이들 겨울옷 사고 집도 좀 수리하고 땔감도 사세요. 형님, 이건 너무 많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아니!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주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나한테는 더 있으니까! 거짓말이었다. 놀부에게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고마워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그녀가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놀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놀부의 집. 놀부의 아내가 장부를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여보, 여기 좀 나와봐요. 왜 그래? 왜 논을 팔았어요? 멀쩡한 논을.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걸로! 거짓말 마요. 당신이 흥분의 집에 돈을 대고 있다는 거 국내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장피한 줄 아세요.
그게 뭐 어때서? 뭐가 어떻냐고요? 당신 미쳤어요? 형수라고 불러요? 그 여자? 남의 집 여자한테 논을 팔아가면서 돈을 준다고요? 놀부는 아내를 밀쳤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결혼한 지 10년,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다. 놀부의 아내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 내 돈으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당신 정말 미쳤구나. 그 여자한테 빠진 거야? 닥쳐! 놀부의 이성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다. 한편 흥부의 집. 흥부는 막걸리를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좋아하고 있었다. 아내가 사온 옷이었다. 여보, 그 옷 어디서 났어? 아주머님이 주셨어요? 또 요즘 형님이 우릴 많이 도와주시네. 그러게요. 형님이 드디어 마음을 여신 건가? 어릴 때는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오랜만에 옛날 형님 같아. 그런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 흥부는 편했다. 밥이 들어오고 옷이 생기고 아이들이 웃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편했다. 알고 싶지 않았다. 1년이 흘렀다. 봄이 왔다. 꽃이 피었다. 하지만 놀부의 집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놀부는 재산의 절반을 잃었다. 논도, 밭도, 곡식도, 가축도. 명목상으로는 사업 실패였지만 실제로는 모두 흥부의 아내에게 흘러갔다. 쌀로, 돈으로, 땅 문서로. 어느 날 아침 놀부의 아내가 보따리를 쌌다. 집을 나가겠어요. 가려면 가! 놀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다. 놀부의 아내는 정말로 친정으로 돌아갔다. 놀부는 혼자가 되었다. 그제야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욕망은 이미 중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흥부의 아내를 만났다. 어느 날 밤 놀부의 빈집.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다. 흥부의 아내가 찾아왔다. 형수님, 아주버님, 괜찮으세요? 형수님, 나 더 이상 줄 게 없소. 알아요. 그럼 이제 괜찮아요. 이제 충분해요. 아주버님이 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목적을 달성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놀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허탈했다. 형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무엇을요?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아주버님, 전 이제 가봐야겠어요. 어디로? 멀리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흥부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게 그 사람한테는 더 나아요. 그녀는 일어섰다. 놀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마시오. 형님, 나도 같이 갈 순 없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형님. 전 혼자 가야 해요. 그녀는 놀부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 놀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촛불이 꺼져 갔다. 사흘 후,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전. 흥부의 아내는 집을 나섰다. 큰 보따리 2개.
하나는 옷가지와 은자, 다른 하나는 문서와 귀한 물건들. 놀부에게서 받은 것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흥부는 방 안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아이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봤다. 막내, 둘째, 셋째. 10명의 얼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 가난과 무기력함 속에서 천천히 죽어간다. 그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응. 여보? 흥부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어디가? 장에 다녀올게요. 이렇게 이른 새벽에 보따리가 왜 그렇게 커? 팔 게 많아서요. 걱정 마요. 금방 올게요. 응. 그래. 흥부는 다시 잠들었다. 그는 끝까지 몰랐다. 아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그것이 더 편했다. 알면 무언가를 해야 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흥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놀부의 집. 놀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빈 집이었다. 아내도 떠나고 하인들도 품삯을 받지 못해 하나둘 떠났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쌀도, 곡식도, 은자도 모두 사라졌다. 놀부는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뛰쳐나갔다. 흥부야! 놀부는 대문을 두드렸다. 아니, 발로 찼다. 문이 덜컹거렸다. 형님.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흥부가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자다 깬 얼굴이었다. 형수님은 어디 갔어? 형수요? 장에 갔는데요. 거짓말! 장이 어디 이른 새벽에 열어? 도망간 거야! 네. 무슨 소리를? 이 멍청한 놈아! 내 여자가 날 속이고 전부 가져갔어! 내 재산 전부! 논도! 밭도! 인자도! 전부! 흥부의 얼굴이 굳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감정이 스쳤다. 배신감, 분노 아니었다. 다만 공허함이었다. 텅 빈 눈.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그게 나야? 내 여자가 날 속이고 도망갔다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거짓말하지 마! 넌 분명 알고 있었을 거야! 같이 짜고 날 속인 거잖아! 정말 몰라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흥부의 목소리는 떨렸다. 놀부는 흥부의 멱살을 잡았다. 이 무능한 놈아! 내가 제대로 먹여 살렸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내가 남자답게 돈을 벌었으면 내 여자가 날 유혹했겠어? 죄송합니다. 흥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놀부는 그런 흥부가 더 화가 났다. 멱살을 더 세게 잡았다가 놓아버렸다. 남자는 정말로 몰랐다. 끝까지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더 비참했다. 형님. 형수가 어디로 갔을까요? 서쪽 고개! 네. 옛날에 형수님이 그쪽 출신이라고 했어! 친척이 산다고! 분명 그쪽으로 갔을 거야! 놀부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서쪽 고갯길.
절벽이 있는 그곳으로. 흥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따랐다. 왜 따라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야 할 것 같았다. 해가 중천에 떴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다. 놀부는 숨을 헐떡이며 고갯길을 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절벽 근처 소나무 그늘 아래. 흥부의 아내는 보따리를 풀어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땀이 얼굴에 흘렀다. 치마는 먼지투성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형수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흥부의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놀라지 않았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쫓아오실 줄 알았어요. 내 것을 다 돌려줘! 놀부는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흥부의 아내는 일어서지 않았다. 그대로 앉아서 놀부를 바라봤다. 당신 거? 아니에요, 형님. 제가 받은 거예요. 당신이 주신 거잖아요. 속인 거잖아! 날 이용한 거잖아! 속았다고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놀부와 눈을 맞췄다. 아니에요, 형님. 당신은 속지 않았어요. 기꺼이 줬어요. 알면서도요. 당신이 저를 원해서 줬잖아요. 그게 무슨 아주버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아주버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멈추지 못했죠. 왜냐면 아주버님도 저를 원했으니까요. 놀부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착각, 그녀가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환상,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전부 가져가는 건 이건 아니잖아! 그럼 뭐가 맞는 건데요? 제가 계속 그곳에 있으면 되는 건가요? 흥부 옆에서 평생 굶주리면서 살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남편이잖아! 자식들이 있잖아! 남편, 자식,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분노였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먹이는 것도, 입히는 것도, 지켜주는 것도 전부 제가 했어요. 구걸하고, 빌고, 때로는 내 몸을 버리면서까지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전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당신도 똑같잖아요. 화가 난 놀부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다. 뒤는 절벽이었다. 낭떠러지였다. 더 오지 마세요.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가겠다고! 저도 살아야 해요, 형님. 당신도, 흥부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난 어떻게 되는데! 그건 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놀부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분노도, 후회도, 욕망도, 슬픔도. 텅 빈 눈. 공허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발 뒤꿈치가 절벽 끝에 닿아 있었다. 아래로는 깊은 계곡.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녀의 발에 걸려 굴러떨어졌다. 한참 후에야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놀부는 그녀 앞에 섰다. 손을 뻗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놀부는 그녀를 밀었다. 그녀가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무게중심이 무너졌다. 그녀의 몸이 절벽 밖으로 쏠렸다. 놀부는 옷깃을 잡은 채 함께 끌려갔다. 두 사람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소리는 없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멀리서 새 우는 소리. 흥부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시경 후였다. 절벽 위 소나무 그늘 아래 보따리 2개만 남아 있었다. 흥부는 절벽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내도 형도. 다만 깊은 계곡과 바위들만 보였다. 흥부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감정이 없었다. 놀람도 슬픔도 공포도. 그저 텅 빈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한참 후 그는 보따리 쪽으로 돌아섰다. 천천히 보따리를 열었다. 은자가 쏟아졌다. 문서도 나왔다. 논문서, 반문서, 집문서. 모두 놀부의 것이었다. 아니, 이제는 아무의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은자를 하나 집어들었다. 햇빛에 반짝였다. 무거웠다. 그는 다른 보따리도 열었다. 비단, 옷감, 귀한 그릇들. 모두 값진 것들이었다. 그는 절벽을 등지고 걷기 시작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달려왔다. 아들아 장에 가서 쌀 한 가마 사오너라. 그리고 고기도 사오고 옷감도 사오거라. 네, 아버지. 아이들은 오랜만에 눈빛이 살아났다. 희망이 보였다. 흥부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이들은 배불리 먹었다. 쌀밥에 고기 반찬.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었다. 아이들은 웃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계절이 바뀌었다. 흥부는 형의 땅을 정리하고 작은 곡식 장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충분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다고 한다. 놀부는 욕심이 많았고 흥부는 착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전해지지 않는다. 정확히는 여러 버전으로 전해진다. 어떤 이는 말한다. 흥부가 제비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어떤 이는 말한다. 놀부가 욕심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진짜 이야기를. 제비는 날아오지 않았다. 은혜도 기적도 하늘의 판단도 없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선택만으로 굴러갔다. 욕망과 배신, 무기력과 생존.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의 이야기. 흥부는 늙어서 죽었다. 조용히 평범하게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 아내의 얼굴, 형의 얼굴, 절벽, 보따리 아무도 모른다. 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흥부놀부가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흥부놀부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제비도 박도 천벌도 없이 다만 사람만 남은 이야기.